자, 이번에 이제 양전 사업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일단 강무 양전 사업, 지계 사업의 목적은 일몰주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다. 국가 재정을 개선하는데, 이때 이제 일몰주라는 것은 한 가지 물건인 한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으로 봤다. 그래서 뭐 경작권이나 도지권이나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만 봤다. 이거는 뒤에 이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또 연결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농민들, 소작인들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지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조세를 부과해서 이제 농민 경제를 안정시킨다.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양전 배경을 볼게요. 강무 양전의 배경. 자, 19세기 때 조선사의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는데, 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부세 행정의 난맥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정확하게 토지를 파악해서 소유권을 확인한 다음에 그 소유주에게 이제 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인들의 어떤 불법적인 토지 점토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이런 것들 토지 소유와 점유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일본인들의 어떤 토지 소유 대책이 점유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필요하기 위해서는 지세 수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근대화 필요한 재정을 이런 지세에도 충당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무 양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전 사업의 기구와 이제 결정 보면, 자, 토지 측량 관한 청의서를 계기로 공식 결정하고요. 이때 양지야문을 설치하죠. 양전 조례를 이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지야문과 지계야문이 통합되죠. 나중에. 자, 그래서 양전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구분 시점의 원칙을 반영됐어요. 그래서 구분이라는 건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참작한다는 거라니요. 그래서 옛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 보면 양전 사업의 여러 규정이 예법, 그러니까 그 예전에 건국대전이라든지 뭐 속대전 등등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수했고요. 그래서 결부법이나 전품 6등급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심부셈에서는 결부법이 아니라 마지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지기는 파종량이죠. 이게 개선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마지기만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부법도 사용되고 마지기도 사용됐다. 이렇게 맞아. 이게 맞아요. 예. 결부법 계속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지기만 사용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요거는 심부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야. 아마 개정판에 뭐 나중에 개정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직위 원칙의 이반 제도 양한 형식도 옛것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바탕으로 한 건 뭐냐? 자, 그 양전의 정확한 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구의 근대적 측량 기술을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계를 발급했다. 근데 지계를 발급한 내용이 모든 지역에서만 발급한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발급한 거야. 양전 사업 바탕으로 해서 지계를 발급했다. 이 지계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토지 소유권은 주로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에서 만든 문계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걸 통해서만 했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실제로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에만 실시했다. 일부 발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 부동산 등기제도로 연결되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받죠. 예, 소유권 인정받고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등기제도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주에서 읽어볼게요. 자, 미국인 측량 기사를 이제 초빙해서 1898년부터 1904년까지 부터가 빠졌네. 자, 1904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된 이 양전사업은 종래 양지야문에서 양전원까지 합치면 218군으로 확대되어 전국적 3분의 2 비율을 차지했다.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했지만 실제 지계 발급은
강원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근대적 소유권 증이 직계 채택에서 구의 소유권, 근대적 소유권 전환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직계 많이 나왔으니까 직계 의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대적 소유권의 전환. 그래서 종전의 양전사업과 차이점을 보면 종전은 농지만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국가의 관리권 확립을 바탕으로 근대적 국가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뿌셈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권 확정과 토지, 가옥,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의 지세 수익을 증대를 모색하였고 그 기반으로 강무 연간의 1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근대적 국가 수입을 도모하자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양전을 실시한 지 2년 만인 1901년에 큰 흉년이 들자 양지하무는 그해 12월 양전 사업을 당분간 중지할 걸 계획했다. 그때까지 양전 사업이 미친 곳은 이런 지역이 있다. 전국적으로 124군이지만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다시 연계돼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지계산업 보죠. 지계는 양전을 통해서 확인된 토지 소유권자를 확인해서 양안 토지 대장에 기재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면서 지계를 발급을 해줘요. 예, 지계를. 그래서 이제 이런 지계에 있는데 지계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강계로 이름을 바뀌어요. 여기 있네요. 강계로 전환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농민주의 분화 형상이 진전되면서 매매를 통해 소유권 변동과 군방의 민전, 침탈, 도매. 도매라는 건 뭐냐면 남의 토지를 뭐냐면 훔쳐서 판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아닌데도 그냥 남의 자기 토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남한테 판매하는 거. 좀 사기죠. 사기.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가끔씩.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잡매. 원래는 외국인들이 이제 국법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그 몰래 뭐냐면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주로 외국인 일본인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위하문 직원 구처 이렇게 발음이 좀 그네. 직위하문의 직원 급처문 구정 처문 구정을 반포해서 직위하문을 창설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직위하문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양지하문과 통합을 하죠. 양지하문을 총괄하는 기구 바뀌어요. 예. 그래서 양지하문도 같이 한다. 왜냐면 양지하고 지기가 같이 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로 떨어져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죠. 양지하면서 또 양전사하면서 지기도 같이 발급하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지계화물의 담당 관리는 지계 감독, 그 다음에 지계 관리, 지계 위원 등 구성됐고, 지계 감독은 각도의 관찰사가 맡아 양전과 관계 발급 사항을 총괄했고, 그래서 지계 아문에서 이제 양전 업무까지 같이 이제 동아타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계 관리는 지계 감리는 양전과 관계 발행의 실무 책임자로서 각도에 한 명씩 파견되어 각군의 지방관을 통수했으며 양전을 실시하고 관계를 발행하는 모든 업무를 실제로 관장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지계하문이 양전하문을 통합해서 관리를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양전과 지계가 같이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전 업무가 같이 겹쳐요. 그 내용 보면 지계 발행 대상을 농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산림과 토지 정답 가옥까지 포괄했다. 왜냐하면 이 종전의 양전 사업과 연결돼서 보면 차이점과 연결돼서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농지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명칭도 지계로 했다가 강계로 전환됐다. 그다음에 그 당시 일본인들이 토지 소유가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양전나무의 사업을 인수해서 관계 발급과 함께 토지 측량을 담당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규정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제4조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전담 산림 청택 가사의 관계 수칙을 보면 자, 이 가사는 가옥을 의미해. 사자를 의미하는 집사자 의미죠. 대한제국 인민회에 전답이나 산림, 천택이나
천택이라는 건 저수지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택지 같은 거. 그다음에 가옥의 소유주들이 될 권리가 없으나 외국인들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설의 매매 정당 양도를 이끌 법에 따라 처벌하고 해당 정당 산림 정답 가옥은 원주민들 소유를 인정한 일체 모수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매매할 수도 없고, 그 대한제국 이해 사람들은 소유자가 될 수도 없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원주민 소유자는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원칙적 소유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가질 경우에도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 금지 조항이 있었다. 요거는 누구를 겨냥하냐면 일본인들을 겨냥한 거죠. 일본인들이 그 당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토지를 매매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들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됐냐? 적용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양전지계사업 절차 관련된 거죠. 지계를 발급해서 토지 소유권 근대적으로 뭐냐면 공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계를 볼게요. 이 널전제 후 양전이 끝나지 못하고 지계가 다 발행하기 전에 일본의 압력으로 기간이 해지됐어. 그래서 양전 지계 사업이 중단됐고요. 그다음 지가의 비율에 따라 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각 구분 단위로 결가를 적용했죠. 공동체를 징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토지 파악의 객관성을 상실했고, 그다음에 국가재정 확충과 근대적 지세 제도에 어떤 확률을 못했다. 그래서 지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세금을 걷는 것은 나중에 토지조사 사업돼요. 그다음에 요 자체가 주로 이제 지주들의 어떤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강해요. 일물 일권주의 각해서, 그래서 지배층 유지의 개선 방하고 지주 소작 관계를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또는 국유주의를 몰수를 했다. 이런 원칙들이 이제 뭐냐 일제 시대의 어떤 토지 조사사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주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서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면서 농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반발을.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국 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볼게요. 자,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은 일제 식민지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이어졌다. 사업 자체가 영속성이 아니라 지주적 입장에서 개량적 근대화 노선을 이어지고 있다.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은 지주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추진됐지만 반식민지 상황의 상황에서 개혁이 자율성을 끝까지 견제할 수 없었고 중단됐죠. 이게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신에 통관부에서 토지조사 준비 작업이 시작됐고, 이어서 일제 총독부에서 식민지 통치 물질적 기초인 토지 사업이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뭐냐면 양무 지계 산업이 양전 지계 산업이 요가 연결된다. 토지 조사 사업과 연결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양전 지계 사업에서 마무리 못했던 것을 일제 시대 때 토지 사업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회는 한마디 토지 제도와 농촌 경제가 내포된 모순과 폐단을 해소하고 조정하면서 그 당시 농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고요. 종전의 소유권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추진했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계 발급의 의미가 예전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주 자본을 근간으로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강무 정권의 자주적 근대 국가 건설 방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거 이제 405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은 근대적 토지 소유를 확립시키는 것 외에도 전전의 물량을 시정하고 각종 숨은 토지를 찾아내어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고 합리적인 조세를 부과하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 후기 이후 누적되어 온 토지 소유와 농촌 경제 불균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었고, 종래의 지주 소작 관계를 정부 인정을 그대로 존속하고 인정하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대 국가의 법 체제를 다시 포장하여 국가 재정의 안정을 깨는데 지배층 유지 개선 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조사 사업과 더 비슷하죠. 봉건적인 그 뭐냐면 내용이 남아 있었다. 반봉건적인 어떤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적인 것들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봉건적 요소, 지주전호제 같은 봉건적 요소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목개혁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요거도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 이렇게 보세요 그냥. 빠진 것만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측량하는 과정에서 한성부에서 이제 서양의 측량 기술을 도입해서 측량했다. 네. 그리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는 결부제를 중요한 방식으로 측량했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푸셈에서 강조한 건 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신창 요 부분에 있고 빠진 거는 이제 여기는 한성분만 관련된 거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은 결부제를 갖고 측량했다. 요거는 이제 구분이죠. 예. 요거 좀 추가해서 보세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전국 각지라지만 일부 지역만 했어요. 일부 지역만. 예. 그래서 한성부의 목적은 기존의 어떤 가계 발급이나 학대시라는 방법에서 추진했고 뭐 포괄적인 국제조사반을 했는데 요거는 뭐 어디에서 밝혀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참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자, 그 의의한계는 토지소유권 법정 확립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양전 사업이 공방전 역투통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위항입은 이제 직위항은 이제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목적으로 해서 했고 확립했으나 그 후에 변동관계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적 확인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당시 농민쪽 분화 심화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이 빈번했고 군반적 민족 침탈, 외국인의 도매 잔매들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소유권 변동에 소수 묻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한성부가 전국 13대 토지소유 지계를 발급했다. 이렇게 있고 처무 규정의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가옥까지 다 포함해서 산림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발급했다는 거. 그다음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시킨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언급하는 양전 업무의 사업을 인수했죠. 그래서 동시에 진행했다. 그래서 한 개는 이제 국가 재정을 마련했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하기 위한 국가 재정을 마련했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장악을 향상시켰는데 종전의 모든 문서를 강제로 걷어들이고 국가가 관계를 발행시키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록, 이전, 급밖의 재반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토지 침탈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종래 경찰자가 누린 권리를 보호해줬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그 양면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주존호제를 파악을 하면서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지주존호제를 다시 확인하는 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주의하건 여기 경작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고요. 일물일권주의니까 그래서 그 뭐냐면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야. 소유권만.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발췌를 했을 텐데 어떤 글에서 이제 발췌했는지 모르는데 일물일권에선 소유권 위주이기 때문에 지배층 위주의 어떤 개혁이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군사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군사제도 개혁 관련된 부분 보면 해군제를 도입했다. 뭐 해군제를 도입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해군제라는 건 이제 성박이나 이제 근대식 전함을 도입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 근대식 전함을 도입했어요. 근대적 해군을 도입했다. 해군제?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예. 근대적 해군을 도입했다. 근대적 함선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누가 친하신 것 같은데 친하시면 안 되고 함선을 도입했다. 그래서 철선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양무 예전에 한번 KBS 역사 스페셜 나온 적이 있는데 양무하고 강제호 같은 것들을 도입했어. 이거 누가 이게 왜 그래 이거? 그 영국 화물선을 개조해 갖고 만든 거야.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쓸모없게 돼서 이제 일본 함대 보급선 이용에다가 이제 사용되는데 침몰되죠. 하여튼 이런 근대적 함선을 도입했다. 그리고
서울대 시의대와 지방대 진의대 군수를 진강시켰고요. 진병제를 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됐죠. 예. 실시했다가 안 됐어요. 왜? 아까 말했죠. 돈이 없다. 돈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장교를 육성했고요. 그다음 원수부를 설치했어요. 원수부는 일종의 최고 통수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국방부, 상군통 그 합참, 그러니까 그 국방부 정도 보시면 되겠대요. 육군 참모, 육군본부 정도. 국방부. 요걸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한 황제가 직접 육해군의 통수권을 장악했어요.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들 보면 고종이 이제 포유생 군복을 입고 와갖고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가 원수로서 여기를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치 안정을 위한 군통수권의 일환을 깨웠다. 앞에 이제 징병제 실시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조칙만 발견되고 실제는 실시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런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정책들은 항제권만 강화시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뭐 어기라든지 이런 것도 군기, 어기 뭐 군기, 깃발 같은 걸 제정했고 있어요. 그다음 외교 정책을 볼게요. 자, 간도인데 이 간도가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는데 청나하고 보면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여기가 봉금지대였죠. 심양 남쪽이 다 봉금지대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요 지역에 이제 주로 북간도 지역이죠. 요 지역에 많이 월북을 했어.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삼을 찾아갔다가 나중에 집단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갖고 여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사니까 이게 이 지역에 대한 국경 분쟁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전에 얘기했던 그 백두산 정계비 관련된 해석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하고 청나라 정부하고 이 국경회담을 2번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결국에는 이제 뭐 회담 때려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범용을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간도 주민은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했고, 자, 간도를 한경도 행정구로 편입을 시켰어. 여기 때는 얘기예요. 오늘 조선족 자치주를 이야기죠. 그래서 이따가 일본도 그걸 인정하는 조치를 했죠. 통간부 출장소를 여기에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태도가 바뀐 게 간도협약이야. 그래서 1909년에 맺은 간도협약에서 한청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을 경계로 유지돼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한다. 그 대가로 이제 안봉철도 부설권과 탄강채굴권인데 이 안봉철도 부설권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안동은 이제 오늘 어디냐면 단동이죠. 단동. 그 의정부 앞에 의정부한다. 신의주 앞에 있는 그 도시 있잖아요. 중국 도시. 당동을 말하고 이 봉천은 이제 봉천하고 안동, 단동을 잇는 철도망을 연결 이제 부설권 얻게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경의선하고 경부선과 또 연결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얻는 대신에 이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을 해버린 거야. 여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1909년이면 외교권이 일본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교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의지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은 간도지경에 일본 총영사관을 뒀다. 왜냐하면 간도지역 조선인들인데 조선인들은 꼭 일본 통치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관리하기 위해서 영사관을 뒀죠. 영사관.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독도를 볼게요. 독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공군역 기출문제. 자, 내용 보면 19세기 중엽에 우리나라 연안에 일본 어민들이 그 불법 침입만이 늘어나니까 일본 측이 항의를 한 편, 고려 18년에 일본 측이 항의를 했고 고려 18년에 울릉도 부속 도서에 대한 공도 정책을 중단하고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 때 공도 정책이었는데 왜냐면 여기가 왜구도 많고 등등하니까 관리하기 힘들어갖고 섬을 다 비우는 정책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울릉도에 사람을 살지 않으니까 그때 일본 어민들이 자주 와서 여기를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공동 정책을 폐지하고 이제 육지 주민을 이주시켜서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00년에 울도 개청하고요. 강원도를 부속하고 지금은 경상북도지만 그 당시엔 강원도였어요. 군으로 승격시켰어. 그래서 지방 간 도감을 군수로 개정. 도감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군수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이야. 예, 단순히 간지인, 현지 감독관 이 정도인데 군수로 개정을 하는 거야. 이거 독도를 가리켜 그냥 석도였는데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났죠. 그래서 속도 관할구역 규정하여 우리나라 역도를 분명히 하였다. 예.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근데 일본은 예전까지 독도를 인정하다가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너일 전쟁의 독도를 불법적으로 이제 뭐냐면 자국 영토 편입했죠. 우리나라 영토 인정했다가 너일 전쟁 이후부터는 자국의 영토 편입시켰다. 예. 그래갖고 이제 다케시마라는 이유로 편입시켰죠. 자, 그래서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무주지 선점의 논리야. 그래서 그 당시에 비어있는 땅을 먼저 점령한 게 인자다. 그런 논리를 갖고 뭐냐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독도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거는 뒤에 이제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했어요.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조약이죠. 장정이 아니라 장정은 이제 상국하고 하국 간에 그 종속국 간에 맺어진 거고 평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한청 통상조약이야. 그래서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졌다. 그래서 종전의 양절적인 어떤 그 외교 관계가 아니라 근대법적인 어떤 평등한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근대적 양국 관계가 국제적 대등해졌고요. 그다음에 군등자금으로 거론인 신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정권 대사를 서로 교환하고 총영선관을 설치하는 작정이 있고요. 계양 지역에서 무역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간도 문제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출 관련된 거니까 쭉 읽어보시고 예. 자, 독도 문제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요거 있고 그 일본이 널 전쟁 때 다케시마 방명에서 시네마용으로 편입시켰다. 뭐 이 내용도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강무개혁의 의의의 한계를 볼게요. 의의는 이제 강무개혁은 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상당히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다양한데 한번 볼게요. 자, 의의는 강무개혁이 국가의 자주독립과 한계를 중심한 근대화 개혁을 진행했다는 거. 특히 국방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상공을 진행시키면서 근대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계는 지나치게 항제권을 강화하는 방을 추진해서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활동을 통한 고취되었던 민권의식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거. 자, 군사개혁은 항시의 친위와 근위와 치안 유지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일본 등 열강대 가슴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있고요. 잠깐 제가 이제 조사한 한계도 좀 볼게요. 자, 너일 전쟁 때 중단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국원 시점을 인용한 복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 민중의 경제생각 국가재정을 희생하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탁지부가 아니라 내장원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왕실 재정만 개선시킨 데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철도 부설 등이 외국인들에 특화되고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말로는 자주적인 어떤 기억이지만 실제 자본이나 기술에서 딸리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의 어떤 철도와 어떤 기술, 외국인의 어떤 기술이나 자본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전제 군주권 강화는 독립회 민권운동 관련된 충돌 내용 있고 일본 등 외국 간의 열강에서 열강대 방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잠깐 재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런 사업, 강호개혁 때 했던 사업도 대부분 정부기관이 농상공부가 아니라 국내부 항제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적인 체제가 아니라 국내부 산하에 항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기관,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따지면 내조를 강조했다는 거, 외조보다는. 예. 따라서 국력을 기르는 중점을 두기보단 항저권을 강화하고 항실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을 했으며 그러나 일반 등 열강제 간섭 등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근대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이권을 차지하려고 했고 나아가 이를 통해 왕권 강화와 지주 중심의 어떤 근대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 보수적 성격으로 농민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왕실 재정의 강화를 진행 고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이용이 이 사람은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용이 농민들과 독립협회 원성을 비난해서 샀다. 예. 그래서 이 이용이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어. 이용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 경제정책 할 때 이제 여기다 다는데 이용익을 볼게요. 이게 이용익이 이제 예전에 한능검에도 나왔고 그때 이제 중요한 재정 장관으로서 관료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근황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혁을 추진하지만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처럼 이게 뭐 대신들이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뭐냐면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보부상 출신이고 또 여러 활동을 하게 돼요. 이걸 좀 볼게요. 자, 대한제국 시기 때 대신을 지낸 이용익은 환경부로 북촌 출신으로 한때 보부상으로 하여 모은 돈을 금강에 투자해 거부가 되었다. 자, 이모군란으로 왕비 민씨를 충주 피신할 때 발입받은 그는 왕비와 왕의 비밀 연락을 담당했고 군색한 강실 재정을 도와서 신을 얻었다. 그 뒤 탁지부 대신 서북철도 총재, 중앙은행 총재의 요직을 거치면서 대한제국의 식상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7년전 경향을 띄어서 용안포 조차권을 러시아에게 넘기는데 영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1904년에 너일 전쟁이 일어나자 인용이는 한일유정소 조인에 반대했다가 일본은 압송되었다. 일본은 갖은 방법으로 다 이용익을 해외하고 있으나 실패했고 1905년에 1월에 귀국한 후 민족의 역량을 키우고자 보성소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전문학교 다 이제 이거 뒤에 보성전문학교는 이제 나중에 고려대에 전신이 됐던 기구죠. 인쇄소인 보성사를 세웠다.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되자 고종이 밀서를 가지고 프랑스에 가던 중 상동반도에서 일본 간헐이 발각됐다. 그 뒤 공작에서 파면되어 해외에서 독립운동 전개하다가 블라디포스토에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용익이 그 당시 식상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여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들. 식상업 정책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포쌤 중심으로 정리했으니까 좀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추가할 게 뭐냐면 사회나 뭐 이런 개혁도 있어요. 사회개혁이나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좀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할게요. 예전에 이제 그 그 누구야 발음 안 돼. 이용익에 관련된 기출 문제고요. 한능급 문제. 여기 보면 사회 교육 개혁을 보면 일단은 이제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 동도서기 입각해서 이제 한 거야. 그때 교육은.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 해외 파견하고 기술교육기관과 성립하여 근대 기술 습득하려고 했고요. 신교육 학대에서 신교육령을 내서 신호학교, 간립의학교, 간입의학교, 외국어학교 등등을 설치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양을 통일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충하고 우표망을 확충하고 전화를 개설했다는 거. 최초는 이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전화를 개설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고종이 했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그 당시 긴구 사용을 면제해주는 그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백범일지에 있는 내용에서 믿지 못했어. 백범일지도 그 긴구가 좀 약간 자기 자랑 할 겸 해갖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자, 그리고 새로운 이제 호적제가 시행됐죠. 신분 대신에 직업을 기재하고요. 순회재판소가 설치되고 음력이 부활되고 복구적인 특징. 그러니까 음력이 다 부활된 건 아니고 일부 부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종합병원인 제중원과 교육의 해민원이 설치되고 그다음 교통, 통신, 전기, 의료 분야 시각과 근대적 시설이 확충됐다. 이때 내걸었던 이제 논리가 뭐냐면 동도소기의 논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근대적인 시설을 받아들일 때 이 동도서기의 논리를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강호개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국권 침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여기 이제 예전에 한일 의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게. 한능검이나 수능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인고에서는 의외로 이게 이 부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의아가 있는데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한일 의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한일협약이나 그다음에 그 한일 신협약도 나올 수 있겠죠. 예, 좀 볼게요. 그러면 정확히 보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죠. 흐름을 보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너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에 이제 너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제국이 국외 중립선언을 했어. 근데 이 국외 중립선이 의미가 없죠, 솔직히만. 중립을 하려면 나름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한제국에서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 국외 중립선언을 하든 말든 간에 일본과 러시아는 서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군사적 위치를 좀 전을 했어요. 그리고 1904년 2월에 널 전쟁 와중에 바로 이제 직전이죠. 직후에 이제 군사기지 사용권을 규정하죠. 국외 중립선을 무효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고 제1차 한일협을 맺게 되죠. 그래서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와 외교 고문 스티븐슨을 파견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널 전쟁 중간에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2차 한일협약은 이제 외교권이 박탈당했죠. 을사조약. 일명 을사조약이었는데 통감부가 설치되죠. 그래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시소부미가 와서 통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반발해 갖고 이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발견하니까 만국 그 평화회에서 이제 이상수 이종이 활동했고요. 그 때문에 또 고종이 퇴위됐죠. 강제 퇴위하고 나서 그다음에 1907년에 한일 신협 차관 정치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정미 7조약을 맺어지는데 정미 7조하고 일본의 차관을 파견했다. 각부의 이제 차관을 그 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대 예산이 있어요. 군대 예산은 한일 신협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때 이제 같이 비밀 조약을 맺게 되는데 비밀 협약을 맺게 되죠. 이때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무슨 의병이 나왔냐면 정미 의병이 나왔죠. 그래서 고종의 퇴위와 그다음에 군대 예산 등등 해갖고 정미의의 배경으로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각서에서 사업권이 박탈되고 1910년 6월에 경찰권이 박탈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경무총관부가 설치되고 그때 총관부보다는 통관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총관부 이렇게 설치되고 그래서 이제 형방경찰제가 실시된다. 이미 이제 그 병합하기 이전부터 직전에 형방경찰제가 실시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냐면 국권이 강탈되죠. 예. 조선총독부가 설치해서 이제 무단 정치로 넘어간다. 이렇게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한일 의정서 내용다. 그다음 제1차 한일협약, 그다음 제2차 한일협약, 그다음에 신협약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여기 부분 나올 수 있어요. 또 이게 하도 한능검이나 수능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좀 약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이 부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